암보다 무서운 치매를 부르는 최악의 수면 습관. 죽은 듯이 얌전하게 주무시는 분들 정말로 빨리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제발 이 자세만큼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반듯하고 얌전하게 자야 건강하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그 꼿꼿한 자세가 여러분의 뇌세포를 밤새도록 질식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잠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두드린 72세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평생을 직업 군인으로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남달랐습니다. 허리는 꼿꼿하고 눈빛은 형형하셨죠.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제게 하소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평생 술, 담배도 안 했고 운동도 매일 했습니다. 무엇보다 잘 때도 군인 정신으로 흐트러짐 없이 잡니다. 천장을 보고 차려 자세로 반듯하게 누워서 아침까지 미동도 없이 자요. 제 아내가 저보고 시체처럼 얌전하게 잘 잔다고 칭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제 몸이 이러는 겁니까? 어르신의 증상은 심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하기는커녕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멍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전 내내 짙은 안개가 낀 것처럼 정신이 맑아지지를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다고 하셨죠. 가장 두려운 건 혹시 치매가 시작된 게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었습니다. 밤새 8시간을 푹 잤다고 생각했는데 낮에는 쏟아지는 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운전대 잡기도 겁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말씀을 듣자마자 직감했습니다. 어르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꼿꼿한 수면 자세가 바로 범인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호자로 같이 오신 아내분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어르신 주무실 때 숨소리는 어떻습니까? 아내분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코는 별로 안 골아요. 그런데 자다가 가끔씩 숨소리가 뚝 끊겨요. 조용해서 보면 숨을 안 쉬고 있다가 한참 뒤에 컥 하고 몰아쉽니다. 그것 빼고는 세상 모르게 얌전하게 잡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나는 천장 보고 반듯하게 자는 게 허리에도 좋고 제일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철수 어르신처럼 70세가 넘어서도 그런 자세를 고집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늙으면 피부주름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목구멍 안쪽의 기도 근육도 늙고 축 늘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이 탄탄해서 천장을 보고 누워도 기도가 숨기를 잘 버텨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혀와 목젖이 뒤로 툭 하고 처집니다. 이게 숨구멍을 틀어막아 버리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밤새 얌전하게 주무신 게 아닙니다. 밤새도록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차단된 채 사투를 벌이고 계셨던 겁니다. 숨길이 막히면 우리 몸속 산소 농도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자율신경계가 흥분하고 심장은 산소를 보내려고 미친 듯이 펌프질을 해댑니다. 자면서 쉬어야 할 뇌와 심장이 밤새 마라톤을 한 것보다 더 격렬하게 혹사를 당하는 겁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은 너덜너덜해지고 뇌세포는 산소가 부족해서 하나둘씩 죽어갑니다. 어르신이 호소하셨던 아침 두통과 기억력 감퇴는 뇌가 밤새 숨을 못 쉬어서 살려달라고 보내는 처절한 비명소리였던 겁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절반 이상이 수면 중 호흡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걸 모릅니다. 왜냐하면 박철수 어르신처럼
코를 심하게 골지 않아도 숨이 멈추는 무음성, 무호흡이 많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보면 그냥 조용히 잘 주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해결책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밤부터 눕는 모양만 조금 바꾸시면 됩니다. 박철수 어르신께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실천하시고 나서 어르신은 3개월 만에 두통약을 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주무셔야 뇌를 살리고 치매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펜과 종이를 준비해 주십시오. 의사인 제가 보장하는 뇌를 청소하는 수면법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기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힘을 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서로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밤부터 당장 군인처럼 반듯하게 눕는 자세를 버리시고 엄마 뱃속의 태아처럼 옆으로 돌아 누워 주무십시오. 이것이 제가 박철수 어르신께 내린 첫 번째 처방전이자 여러분의 뇌를 치매로부터 구해낼 유일한 생존 수칙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 말씀을 드리자 박철수 어르신은 깜짝 놀라며 반문하셨습니다. 선생님, 남자가 쪼그려 자는 건 좀 모양이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을 정자세로 잤는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아마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설명을 딱 1분만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자세를 바꾸시게 될 겁니다. 왜 무조건 옆으로 자야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글림프틱 시스템 때문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해서 뇌 청소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쉴 새 없이 일하면서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찌꺼기의 이름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녀석이 뇌에 쌓이고 쌓여서 굳어지면 뇌세포를 파괴하는데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정말 신비로운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뇌 척수액이라는 맑은 물이 뇌세포 사이사이를 강물처럼 흘러다니며 이 독성 쓰레기를 싹 씻어내서 뇌 밖으로 배출합니다. 이게 바로 뇌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글림프틱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이 청소기가 작동하는 효율이 자는 자세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미국 스토니브룩 의과대학의 연구진이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똑바로 누워 잘 때나 엎드려 잘 때보다 옆으로 누워 잘 때 이 뇌척수액의 순환 속도가 가장 빨랐고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가장 잘 배출되었습니다. 이걸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반듯하게 천장을 보고 누우면 중력 때문에 뇌의 배수관이 눌려서 좁아집니다. 청소할 물은 흘러가야 하는데 배수관이 막히니 쓰레기가 뇌 속에 그대로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죠. 반면 옆으로 누우면 척추 라인을 따라 배수관이 활짝 열립니다. 청소할 물이 콸콸 흐르면서 뇌 구석구석에 낀 때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 떨어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평생을 반듯하게 주무시는 동안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돼서 머릿속에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르신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 주무시는 자세는 하수구를 막아놓고 물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옆으로 주무셔야 뇌가 깨끗해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옆으로 자야 하는 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기도의 확보입니다. 앞서 제가
70세가 넘으면 목구멍 근육도 늙어서 축 처진다고 말씀드렸죠.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우면 중력이 혀와 목젖을 식도 쪽으로 잡아당깁니다. 젊었을 때는 근육이 탱탱해서 이걸 버텼지만 지금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결국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기도를 꽉 막아버립니다. 이 상태가 되면 산소가 뇌로 못 올라갑니다. 산소가 없으면 뇌세포는 비명을 지르며 죽어갑니다. 심지어 막힌 숨을 뚫으려고 복압을 높이다 보면 혈압이 치솟습니다. 자다가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는 경우가 바로 이럴 때 생기는 겁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자다가 숨소리가 뚝 끊겼던 게 바로 혀가 기도를 막아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누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력이 혀를 옆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기도를 막지 않습니다. 숨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리게 되는 거죠. 숨길이 열리면 산소가 뇌로 펑펑 공급됩니다. 심장도 무리해서 펌프질할 필요가 없으니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제 설명을 듣고 나서 무릎을 탁 치셨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자고 일어나도 피곤했구나. 내 혀가 내 목을 조르고 있었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편하게 자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에 내장된 최고의 의사인 자연 치유력을 살리는 길입니다. 옆으로 눕는 것, 그 작은 동작 하나가 막힌 숨통을 틔우고 뇌를 씻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실 겁니다. 선생님, 옆으로 눕는 건 알겠는데 왼쪽으로 누워야 합니까? 아니면 오른쪽으로 누워야 합니까? 그리고 다리 사이에 뭘 끼우라고 하던데 그건 또 뭡니까? 이것도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어깨가 망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터질 수 있습니다. 제가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주변 친구분들에게 얼른 공유해주세요. 이건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 정보입니다. 자, 뇌를 씻어내기 위해 옆으로 눕기로 결정하셨다면 이제 방향을 정할 차례입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심장 질환이 없다면 오늘 밤부터는 왼쪽으로 돌아 누워 주무시는 것이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왜 하필 왼쪽일까요? 그건 우리 몸속 위장의 생김새 때문입니다. 제가 박철수 어르신께 위장 사진을 보여드리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 우리 위는 쭈글쭈글한 주머니처럼 생겼는데 왼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마치 표주방 모양과 비슷해요. 여러분이 오른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이 거꾸로 뒤집히는 꼴이 됩니다. 그러면 위장 안에 있던 위산과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콸콸 쏟아져 내립니다. 이게 밤새 식도를 태우는 역류성 식도염의 주범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목이 칼칼하고 가슴이 쓰린 분들, 10중 8구는 오른쪽으로 주무시거나 먹고 바로 누우신 분들입니다. 반대로 왼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불룩 튀어나온 위장 주머니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중력 덕분에 위산이 주머니 안에 얌전히 고여있게 되는 거죠. 식도보다 위산이 아래에 있으니 역류할 일이 없습니다. 미국 소화기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도 왼쪽으로 잤을 때 위산 역류가 현저하게 줄어든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니 속쓰림 없이 꿀잠을 주무시려면 방향은 무조건 왼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철수 어르신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옆으로 자려니까 어깨가 눌려서 너무 아프고 허리도 뒤틀리는 것 같아서 잠을 못 자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옆으로 잘 때 겪는 가장 큰 고비입니다. 평생 정자세로 주무시던 분이 갑자기 옆으로 누우면 위쪽 다리가 바닥으로 툭 떨어지면서 골반이 비틀리고 허리뼈가 회전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닿은 어깨는 체중 때문에 짓눌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쿠션 3단 콤보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째, 베개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옆으로 누웠을 때 목뼈와 등뼈가 일직선이 되려면 어깨 너비만큼 베개가 높아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목이 꺾이고 너무 높으면 목이 들립니다. 거울을 보고 내 콧날과 가슴 중앙, 배꼽이 일직선이 되는 높이를 찾으세요. 둘째, 무릎 사이에 반드시 쿠션을 끼우십시오. 이게 허리 디스크를 살리는 신의 한 수입니다. 무릎 사이에 베개나 쿠션을 끼우면 위쪽 다리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골반 높이와 수평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비틀렸던 척추가 일자로 펴지면서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사라집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엔 거추장스럽다고 하시더니 하루 해보시고는 허리가 너무 시원하다며 이제는 쿠션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십니다. 셋째, 가슴 앞에 큰 베개를 하나 끌어안으십시오. 일명 죽부인 자세라고 하죠. 팔을 허공에 두거나 바닥에 두면 어깨가 앞으로 말리면서 통증이 생깁니다. 큰 베개를 껴안으면 팔의 무게가 분산되면서 어깨 관절을 보호해주고 가슴이 웅크려지는 것을 막아 숨쉬기도 훨씬 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자세 하나만 더 경고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엎드려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만약 계시다면 지금 당장 그 습관을 멈추십시오. 엎드려 자는 건 내 눈을 내 손으로 찌르고 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엎드려 자면 안구의 압력, 즉 안압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천장을 보고 잘 때보다 안압이 2배 이상 뛴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높아진 안압은 시신경을 짓누릅니다. 시신경은 한 번 망가지면 다시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실명을 부르는 녹내장입니다. 안 그래도 노화로 눈이 침침해지는데 엎드려 자는 습관으로 실명을 재촉해서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목은 90도로 꺾여서 목 디스크까지 유발하니 엎드려 자는 건 백해무익 그 자체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방향은 왼쪽, 무릎 사이엔 쿠션, 가슴엔 베개. 이 공식만 외우시면 여러분의 뇌와 위장, 그리고 척추 건강까지 한 번에 지킬 수 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이 공식을 지키고 나서 30년 된 군인 잠버릇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찾으셨습니다. 자, 이제 방법은 알았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순서가 헷갈리시나요? 오늘 밤 잠들기 전부터 아침에 눈 뜰 때까지 박철수 어르신이 직접 실천하고 계신 루틴을 시간대별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정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실전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주면 소용이 없겠죠. 박철수 어르신도 처음 3일은 어색해서 잠을 설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딱 정해드린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이 시간표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몸이 기억하게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저녁 7시입니다. 이 시간은 위장 퇴근 시간입니다.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 늦어도 4시간 전에는 끝내셔야 합니다. 박철수 어르신은 원래 야식으로 고구마나 과일을 즐겨 드셨는데 제가 당장 끊으라고 했습니다. 위의 음식이 남아있는 상태로 자리에 누우면 위장은 밤새 그 음식을 소화시키느라 쉴 수가 없습니다. 위장이 일을 하면 뇌도 덩달아 깨어 있습니다. 그러면 깊은 잠을 못 자고 뇌 청소도 물 건너가는 겁니다. 7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두 번째 단계, 밤 9시입니다. 이 시간은 침실 세팅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습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코 점막이 말라서 코를 더 많이 곱니다. 습도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입이 마르고 숨길이 거칠어집니다.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서 습도를 50%에서 60%로 맞춰주세요. 박철수 어르신 댁에도 가습기를 놔드렸더니 코골이 소리가 확실히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 밤 10시입니다. 드디어 쿠션 세팅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바로 불 끄지 마시고 1분 동안 내 몸의 각도를 맞추세요. 왼쪽으로 눕습니다.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웁니다. 가슴에 큰 베개를 냈습니다. 그리고 머리 베개 높이가 내 어깨랑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 상태에서 심호흡을 5번 크게 하시고 잠을 청하십시오. 이 자세가 완벽하게 잡히면 허리는 편안하고 숨길은 열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천하시다 보면 꼭 생기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질문 3가지, 여기서 명쾌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저는 자다가 저도 모르게 자세가 바뀌는데 어떡합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면 똑바로 누워 있어요. 정말 많이들 걱정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하룻밤에 20번에서 30번 뒤척이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중요한 건 잠이 드는 순간의 자세입니다. 우리 뇌의 청소 시스템인 글림프틱 시스템은 잠이 들고 나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가는 초반부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러니 잠들 때 왼쪽으로 누워서 주무시기 시작했다면 이미 절반의 성공은 거둔 셈입니다. 자다가 자세가 바뀌는 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잠을 더 방해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왼쪽으로 자라고 하셨는데 저는 왼쪽 어깨가 너무 결려서 못 자겠어요. 이건 백발백중, 베개 높이 문제입니다. 옆으로 누웠을 때 어깨가 눌린다는 건 베개가 너무 낮아서 머리 무게가 어깨로 다 쏠렸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는 지금 쓰시는 베개 밑에 수건을 2-3장 깔아서 높이를 조금만 높여보세요. 머리가 척추랑 일직선이 될 때까지 높이면 어깨 짓눌림이 싹 사라집니다. 박철수 어르신도 베개 높이를 2cm 높여드렸더니 어깨 통증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눌려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심부전 환자가 아니라면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왼쪽으로 눕는 게 혈액순환에 더 좋습니다. 우리 몸의 대동맥은 심장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굽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중력의 도움을 받아 더 수월하게 전신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심장이 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심장의 일을 덜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왼쪽으로 주무셔도 됩니다. 어떻습니까?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7시부터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분명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저랑 같이 이 루틴을 시작해 보실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딱 2글자만 남겨주세요. 서로의 다짐을 확인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3가지 핵심만 골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70세가 넘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생명의 주문과도 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오늘 밤부터 군인처럼 반듯하게 자는 습관은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 얌전한 자세가 여러분의 기도를 막고 뇌세포를 질식시킵니다. 둘째,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왼쪽으로 돌아누워 주무십시오. 그래야 뇌 청소기가 쌩쌩 돌아가서 치매 독소를 씻어내고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그냥 눕지 마시고 베개 높이를 맞추고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십시오. 그래야 허리와 어깨가 망가지지 않고 아침까지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철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겠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수면 자세를 바꾸고 딱 3개월 뒤에 어르신이 다시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는데 저는 다른 분이 들어오시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오셨을 때 그 칙칙하고 어두웠던 안색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환한 혈색이 도셨거든요. 박철수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요즘 다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너무 맑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평생 달고 살았던 두통약도 다 갖다 버렸습니다. 무엇보다 제 아내가 이제는 밤에 마음 놓고 잡니다. 제가 숙 넘어가는 소리를 안 내니까 아내도 살 것 같다고 하네요. 진작 선생님 말씀 들을 걸 그랬습니다. 여러분, 박철수 어르신은 특별한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비싼 수술을 받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 밤 눕는 자세 하나를 바꿨을 뿐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뇌를 살리고 심장을 살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박철수 어르신이 해내셨다면 여러분도 당연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을 잠자는 데 씁니다. 하루 8시간, 1년이면 3,000시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을 망가뜨리는 자세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몸을 치유하는 자세로 두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베개 높이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무릎 사이에 쿠션을 끼우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내 몸이 건강해지고 있구나. 내 뇌가 깨끗해지고 있구나. 그 긍정적인 마음이 여러분의 잠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저는 의사로서 여러분께 병을 고치는 법을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실천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반듯하게 자는 게 최고라고 고집 피우시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슬쩍 공유해 주세요. 친구분의 생명을 구하는 은인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켜드릴 유익하고 따뜻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부디 편안하게 그리고 왼쪽으로 꿀잠 주무십시오. 감사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내 몸 아껴주려다 오히려 독을 주고 계셨던 건 아닌가요? 망가진 췌장을 되살리는 마지막 골든타임,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달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76세 최영감님이 생각납니다. 들어오실 때부터 표정이 너무 억울해 보이셨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대뜸 혈액검사 결과지를 제 책상에 탁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선생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술을 마십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저는 평생 건강 생각해서 맵고 짜고 딱딱한 음식은 입에도 안 댔습니다. 그런데 당뇨라뇨. 그것도 수치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제가 최영감님께 평소에 뭐 드시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침에는 속 편하라고 누룽지 푹 끓여 먹고, 점심에는 소화 잘 되라고 죽 싸다 먹고, 저녁에는 국에 밥 말아서 후루룩 넘긴다고요. 간식으로는 이가 안 좋으니까 과일을 믹서기에 갈아서 주스로 마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뜨끔하지 않으셨나요? 최영감님 식단에서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겠다면
오늘 이 영상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이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니까 부드러운 걸 먹어야 해. 죽이나 미음이 위에 부담도 안 주고 최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70대 어르신들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당뇨병 환자로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냉정하게 의학적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가 넘어가면 우리 몸의 췌장은 20대 시절의 절반도 기능을 못합니다. 쉽게 말해 췌장이라는 공장이 낡아서 인슐린이라는 일꾼을 예전만큼 못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뭘 먹어도 인슐린이 콸콸 나와서 혈당을 싹 잡아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죽이나 누룽지, 과일 주스 같은 걸 들이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음식들은 씹을 필요도 없이 위장을 통과해서 빛의 속도로 소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미친 듯이 치솟습니다. 낡은 췌장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결국 혈관은 설탕물로 끈적끈적해지고 남은 당분은 독소가 되어 온몸을 공격합니다. 최영감님이 억울해하셨던 그 당뇨병이 바로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70대 이후에 찾아오는 당뇨는 눈을 멀게 하고 콩팥을 망가뜨리고 발가락을 썩게 만드는 무서운 시한폭탄입니다. 약 몇 알 먹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식습관이라는 근본 원인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작정하고 준비했습니다. 최영감님처럼 소화 잘 되라고 먹었다가 오히려 내 명을 재촉했던 최악의 식습관 5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가던 췌장을 다시 팔팔하게 되살리는 기적의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영감님은 제가 시키는 대로 딱 3개월 하시고 나서 혈당이 거짓말처럼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 밥상부터 바꿀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들입니다. 혹시 내 췌장도 지금 위험한 건 아닌지 걱정되신다면, 그리고 최영감님이 어떻게 건강을 되찾으셨는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기대됨 3글자만 딱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퍼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5가지 식습관의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가장 시급한 첫 번째 해결책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국물에 밥 말아 드시는 것, 그리고 소화 안 된다고 죽이나 누룽지 끓여 드시는 것 당장 중단하십시오. 밥은 맨밥으로 꼭꼭 씹어 드시고 국은 숟가락으로 건더기만 따로 떠서 드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약을 드셔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오해하십니다. 최영감님도 그러셨어요. 선생님, 죽이나 누룽지는 부드러워서 술술 넘어가니까 위에 부담도 없고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바로 그 술술 넘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오물오물 씹는 동안 침이 나와서 1차 소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위장으로 넘어가면 위장이 열심히 운동해서 음식을 죽처럼 만듭니다. 이 과정이 있어야 소장으로 천천히 넘어갑니다. 그런데 애초에 죽이나 국물에만 밥을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입에서 씹는 과정, 위장에서 섞는 과정이 전부 생략됩니다.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하이패스로 통과하는 자동차처럼 탄수화물이 위장을 그냥 통과해서 소장으로 직행해버립니다. 이걸 의학적으로는 위 배출 시간이 빨라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췌장입니다. 20대 젊은이들의 췌장은 성능 좋은 스포츠카 같아서 탄수화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와도
인슐린을 확 뿜어내서 혈당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의 췌장은 낡은 자전거와 같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요. 음식은 빛의 속도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인슐린은 한참 뒤에야 나옵니다. 그 사이의 혈관은 이미 설탕물 홍수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걸 식후 고혈당이라고 부르는데 혈관 벽을 다 긁어놓고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그러니 제발 소화가 안 된다고 죽 드시지 마십시오. 오히려 천천히 오래 씹어서 침을 섞어주는 게 진짜 소화제이자 췌장 보호제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물 대신 마시는 모든 건강즙, 과일 주스, 꿀물, 식혜를 싹 다 갖다 버리십시오. 목이 마르시면 그냥 맹물을 드시거나 구수한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를 드십시오. 최영감님이 제일 충격받으신 게 이 부분입니다. 아니 선생님, 과일은 비타민도 많고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이가 안 좋아서 사과랑 당근을 갈아서 아침마다 마셨는데요. 네, 과일은 좋습니다. 하지만 갈아서 마시는 과일은 독입니다. 과일을 그냥 씹어 드시면 그 안에 있는 단단한 식이섬유가 일종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당분이 혈관으로 흡수되는 걸 방해하고 늦춰줍니다. 그런데 이걸 믹서기로 갈거나 즙을 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소중한 식이섬유가 다 파괴됩니다. 안전망이 찢어진 거예요. 그 상태로 마시면 이건 음식이 아니라 그냥 액체 설탕 폭탄입니다. 액체는 고체보다 흡수 속도가 수십 배 빠릅니다. 병원에서 응급 환자한테 링거 꽂아서 포도당 주사 놓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혈당이 수직 상승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기력 딸린다고 꿀물 타드시거나 매실청, 식혜 같은 거 수시로 드시는데 이건 췌장 보고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갈증 날 때 달달한 음료수 한 잔이 췌장을 쥐어짜는 고문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밥을 물이나 국에 말지 마십시오. 죽도 안 됩니다. 입이 아파도 씹으셔야 췌장이 삽니다. 둘째, 마시는 건 물과 차 종류만 허용됩니다. 단맛이 나는 액체는 내 몸에 들어오는 독극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두 가지만 오늘부터 실천하셔도 식후에 혈당이 200, 300씩 치솟는 일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최영감님도 처음엔 죽을 못 끊어서 힘들어하셨지만 딱 2주 참고 맨밥을 씹어 드시기 시작하니까 식곤증부터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밥을 국에 안 말아 먹는 건 알겠는데 그럼 밥 자체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잡곡밥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굳이 거친 현미밥 안 드셔도 됩니다. 집에 있는 흰쌀밥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 뚝 떨어지는 약, 밥으로 만드는 마법 같은 비결이 있습니다. 음식의 온도와 순서만 살짝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확 내려가는 그 놀라운 비밀 궁금하시죠? 다음 파트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국에 밥 말아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지인분 계시면 이 영상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그게 지인분 생명 구하는 길입니다. 자,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흰 쌀밥을 드시되 반드시 찬 밥으로 만들어 드십시오. 그리고 식사 전에 식초를 한 숟가락 활용하십시오. 최영감님이 처음에 현미밥 드시다가 위장이 다 헐어서 오셨습니다. 소화력 약한 어르신들한테 거친 현미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영감님, 그냥 흰 쌀밥 드세요. 대신 밥을 지어서 바로 드시지 말고 냉장고에 6시간 이상 넣어뒀다가 드실 때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저항성 전분 이야기입니다.
쌀은 원래 소화가 아주 잘 되는 전분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밥을 차갑게 식히면 전분의 구조가 단단하게 바뀝니다. 마치 밥 아래 갑옷을 입히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갑옷을 입은 저항성 전분은 위장에서 소화가 안 되고 곧장 대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몸이 탄수화물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리 흡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혈당은 천천히 오릅니다. 똑같은 밥 한 공기인데 내 몸은 반 공기만 먹은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밥은 한 김 식혀서 드시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식사하시기 바로 직전에 물 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타서 드시거나 반찬에 식초를 넉넉히 뿌려 드십시오. 식초의 시큼한 성분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의 힘을 뺍니다. 밥이 설탕으로 변하는 속도를 강제로 늦추는 거죠. 최영감님도 식초 물 한 잔 마시고 찬밥 드시는 습관 들이신 후로 식후 혈당이 40이나 뚝 떨어졌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입니다. 간식을 드실 때는 절대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이라는 방지턱을 같이 세우셔야 합니다. 오후 3시에서 4시쯤 되면 추출하시죠. 이때 고구마 쪄 드시고 떡 한 조각 드시고 바나나 까 드십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밥 먹고 나서 간식으로 탄수화물을 또 넣으면 겨우 진정되려던 췌장에 불을 지르는 격입니다. 특히 떡이나 고구마는 밥보다 혈당을 더 빨리 올립니다. 그럼 평생 간식을 끊어야 하느냐? 아닙니다. 드시는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떡을 드시고 싶으시면 삶은 계란 하나를 먼저 드세요. 고구마를 드실 거면 견과류 한 줌이나 치즈 한 장을 같이 드세요. 단백질과 지방은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얘네들이 먼저 위장에 들어가서 진을 치고 있으면 나중에 들어온 떡이나 고구마가 빨리 내려가지 못하고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걸 음식 페어링이라고 하는데 당뇨 환자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습관입니다. 탄수화물 혼자 보내지 마라. 꼭 친구를 붙여줘라.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5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무조건 해지기 전에 끝내십시오. 늦어도 저녁 7시, 가능하면 5시나 6시가 좋습니다. 그리고 8시 이후에는 물 말고는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마십시오.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잠 오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 멜라토닌이 나오면 췌장이 퇴근 준비를 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이 뚝 떨어져요. 똑같은 밥 한 공기를 점심 12시에 먹는 거랑 밤 9시에 먹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밤 늦게 드시면 췌장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혈당이 처리가 안 되고 밤새도록 피 속을 떠다닙니다. 자는 동안 혈관이 설탕에 절여지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은 분들은 백발백중 저녁을 늦게 드셨거나 야식을 드신 분들입니다. 최영감님은 이 5가지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저녁 6시에 식사 끝내고 밤에는 물만 드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배고파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딱 2주 지나니까 아침에 몸이 깃털처럼 가볍다고 하시더군요.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확실하게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밥은 식혀서 찬밥으로 만들고 식초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둘째, 간식은 절대 탄수화물 혼자 드시지 말고 계란이나 견과류와 짝을 지어 드십시오. 셋째, 저녁은 해지기 전에 끝내서 췌장도 푹 쉬게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저 습관만 살짝 바꾸면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론으로만 들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뭐부터 해야 하지? 하고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파트에서 최영감님이 실제로 실천하셨던 아침, 점심, 저녁 시간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게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비법을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따라하실 수 있도록 최영감님의 하루 식단표를 시간대별로 읊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대로만 사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눈 뜨시면 공복에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드십시오.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하실 때 어제 저녁에 냉장고에 넣어둔 찬밥을 꺼내십시오. 전자레인지에 딱 1분에서 1분 30초 정도만 돌려서 미지근하게 데우세요. 뜨겁게 데우시면 도로아미타불 됩니다. 밥상 앞에 앉으시면 젓가락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바로 채소 반찬입니다. 시금치 나물이나 오이 무침 같은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계란 후라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세요.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채소, 단백질, 밥,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춤을 추지 않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점심때는 보통 밖에서 드시거나 국 끓여 드시죠? 이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국물에 밥 말지 않기. 국은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과감하게 남기십시오. 그리고 밥 한 숟가락 입에 넣으셨으면 숟가락 내려놓고 30번 세면서 씹으십시오. 턱이 뻐근할 정도로 씹어야 췌장이 편안해집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입이 심심할 때입니다. 이때 떡이나 빵 찾지 마시고 삶은 계란 하나 까서 드시거나 아몬드 한 줌을 드십시오. 정 과일이 드시고 싶다면 사과 반쪽을 얇게 썰어서 땅콩 버터를 살짝 발라 드세요. 이렇게 드시면 혈당 스파이크 없이 허기만 깔끔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녁입니다. 저녁 식사는 무조건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시작하십시오. 메뉴는 점심보다 가볍게 드셔야 합니다. 밥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대신 두부나 생선구이 같은 단백질을 배불리 드세요. 그리고 7시가 넘어가면 주방불을 끄십시오. 이때부터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꼭 하시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3가지만 골라서 속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이가 안 좋아서 생채소를 씹을 수가 없는데 채소를 먼저 어떻게 먹나요? 정말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이가 약하신 분들은 억세고 질긴 생채소, 억지로 드실 필요 없습니다. 살짝 데친 나물 반찬이나 푹 익힌 채소찜을 드시면 됩니다. 익힌다고 식이섬유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양배추나 호박잎 푹 쪄서 쌈 싸 드시는 게 최고입니다. 부드러워서 씹기도 좋고 혈당도 잘 잡힙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 떨어져서 손 떨릴 때 사탕 하나 먹는 것도 안 됩니까?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뇨약을 드시는 분이 식은땀 나고 어지러운 진짜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는 당연히 사탕이나 주스를 드셔야 합니다. 그건 응급처치니까요. 하지만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입이 심심하고 단계 당기는 건 가짜 배고픔입니다. 이때 사탕을 드시면 혈당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럴 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10분만 참아보세요. 거짓말처럼 식욕이 사라질 겁니다. 마지막 3번째 질문. 식후 믹스커피 한 잔은 내 인생의 낙인데 이것도 끊어야 합니까? 참 잔인한 말 같지만 식후 믹스커피는 최악 중에 최악입니다. 밥 먹어서 혈당이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설탕과 프림을 들이붓는 격입니다. 정커피가 드시고 싶으시면 식사 마치고 1시간 뒤에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를 연하게 타서 드십시오. 믹스커피는 이제 놓아주셔야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다 짚어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루틴 당장 따라하실 분들은 댓글에 실천 2글자 딱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식습관 바꾸고 효과 보신 선배님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하면서 같이 건강해집시다.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3개월을 보낸 최영감님이 어떻게 변하셨을까요? 그 감동적인 결과와 마지막 당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억울해서 잠도 안 온다던 76세 최영감님 기억하시죠? 소화 잘 되라고 죽 드시고 과일 갈아 드시다가 당뇨 판정 받으셨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이 제가 알려드린 대로 딱 3개월을 실천하고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얼굴 때깔부터 달랐습니다. 푸석푸석하던 피부에 윤기가 흐르고 무엇보다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더라고요. 검사 결과를 보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0을 넘나들던 식후 혈당이 140 안쪽으로 안정적으로 들어왔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정상 범위 코앞까지 떨어졌습니다. 최영감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군요. 선생님, 밥을 꼭꼭 씹어 먹으니까 밥맛이 꿀맛이고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진작 이렇게 먹을 걸 그랬습니다. 하고요. 최영감님은 특별한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무심코 드시던 음식의 종류와 먹는 순서를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최영감님처럼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째, 입에서 씹지 않고 술술 넘어가는 죽이나 국물밥, 그리고 마시는 당분은 지금 당장 내다 버리십시오. 씹어야 췌장이 삽니다. 둘째, 밥은 식혀서 찬밥으로 드시고 식초를 곁들이십시오. 그리고 간식은 절대로 혼자 드시지 말고 반드시 계란이나 견과류와 짝을 지어 드십시오. 셋째, 해가 지면 숟가락을 놓으십시오. 늦은 저녁 식사는 췌장을 병들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당뇨는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만 바꿔도 이 무시무시한 살인자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평생 먹어온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게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처음 일주일은 귀찮고 씹느라 턱도 아프고 저녁엔 배도 고프실 거예요. 하지만 눈 딱 감고 일주일만 버텨보십시오. 일주일 뒤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게 되실 겁니다. 70대라고 80대라고 늦은 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시는 그 한 끼가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부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정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 카톡방에 꼭 공유해 주십시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더 유익하고 건강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번쩍 떠지는 공포. 단순한 불면증이 아닙니다. 뇌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75세가 넘으셨다면 제발 이 5가지는 멈추십시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78세 최철호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그야말로 강철 같은 체력을 자랑하던 현장 소장 출신이셨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당당하던 최철호 어르신이 제 앞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 저 이러다가 정말 미쳐버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닐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문제는 1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밤 10시에 자리에 누우면 잠은 금방 드는데
새벽 3시만 되면 마치 누가 흔들어 깨운 것처럼 눈이 딱 떠진다는 겁니다. 다시 잠을 청해보려고 양을 세어보고 뒤척거려봐도 정신은 점점 더 말똥말똥해지고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낮에는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방금 둔 차 열쇠도 못 찾을 만큼 기억력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평생 다니던 동네 사우나 가는 길을 잃어버려 한참을 헤매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덜컥 죽음보다 더한 공포가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최철호 어르신의 이야기가 남 이야기 같지 않으시죠?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절반 이상이 이런 수면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게 단순한 피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의학적 사실을 근거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속에는 매일 밤 청소차가 돌아다닙니다. 낮 동안 뇌를 쓰면서 생긴 노폐물, 즉 쓰레기를 뇌척수액이라는 청소차가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소차는 오직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만 운행합니다. 만약 최철호 어르신처럼 새벽 3시에 잠에서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청소차가 운행을 멈춥니다. 그러면 치매를 유발하는 독성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쓰레기가 뇌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됩니다. 쓰레기를 1년, 2년 동안 집안에 방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고 악취가 진동하겠죠. 뇌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수면장애가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뇌졸중 위험이 최대 1.5배, 치매 위험도 1.5배나 높습니다.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뇌세포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젊었을 땐 머리만 대면 자던 잠이 나이 들면 이렇게 도망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몸속의 멜라토닌 공장이 파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밤이 되면 우리를 잠들게 만드는 수면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20대 때 왕성하게 돌아가던 이 공장이 70대가 넘어가면 생산량을 30% 수준으로 확 줄여버립니다. 공장이 멈춰가니 잠이 올 리가 없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공장이 멈췄다면 수동으로라도 기계를 돌리면 됩니다. 제가 최초로 어르신께 딱 3가지 처방을 내려드렸습니다. 수면제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최초로 어르신은 3개월 만에 다시 아침 6시까지 푹 주무시는 꿀잠을 되찾으셨습니다. 뇌 청소부를 다시 불러들이고 멈춰버린 멜라토닌 공장을 재가동하는 비법. 돈 한 푼 안 들지만 효과는 기적에 가까운 이 방법들을 오늘 여러분께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에 기대됨이라고 3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2가지 방법은 단순히 잠을 좀 더 잘 자게 해주는 팁 정도가 아닙니다. 고장난 여러분의 수면 스위치를 강제로 고치는 생존 수칙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침실 온도를 22도에서 24도 사이로 고정하십시오. 보일러비 아낀다고 난방을 끄시거나 덥다고 창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침실에 온습도계를 하나 사서 두시고 자기 전에 온도가 22도 밑으로 떨어져 있다면 난방을 더 떼서라도 온도를 올리십시오. 최초로 어르신이 처음에 이 말을 듣고 펄쩍 뛰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젊을 때부터 현장에서 일해서 시원하게 자는 게 습관입니다. 뜨끈하게 자면 답답해서 못 잡니다. 하고 반박하셨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방을 서늘하게 하고 두꺼운 이불을 덮는 걸 좋아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최철호 어르신이 새벽 3시에 깰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체온 조절 능력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자는 동안 방이 좀 추워져도 몸에서 열을 내 체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방 온도가 20도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몸은 체온을 뺏기지 않으려고 혈관을 꽉 조입니다. 혈관이 수축하면 근육도 같이 긴장하게 되죠. 자는 동안 몸이 잔뜩 웅크리고 긴장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이걸 위기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아, 지금 춥구나. 얼어 죽기 전에 주인을 깨워야겠다. 하고 비상벨을 울리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소변이 마려운 것도 아닌데 괜히 깨게 되고 일어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뻐근한 겁니다. 반대로 25도가 넘어가면 더워서 수면의 질이 10% 이상 떨어집니다. 그러니 딱 기억하십시오. 22도에서 24도. 이 온도는 우리 몸이 아무런 방어 기제 없이 가장 편안하게 이완될 수 있는 마법의 온도입니다. 최철호 어르신도 반신반의하며 온도를 23도로 맞추고 주무셨는데 그 다음 날 진료실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새벽에 추워서 깨는 일이 싹 사라졌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 실천하기 가장 어렵습니다.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침대에서 도망치십시오. 제발 침대 위에서 잠이 올 때까지 버티지 마십시오.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최철호 어르신은 평소에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 뉴스도 보시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시다가 잠이 오면 주무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면 다시 잠이 올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침대에서 뒤척거리셨죠. 제가 그걸 당장 멈추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뇌에게 잘못된 학습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종소리를 들려주고 밥을 주면 나중엔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린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뇌도 똑같습니다. 침대에 누웠는데 텔레비전을 보고 걱정을 하고 잠이 안 와서 뒤척거리는 행동을 반복하면 뇌는 침대를 잠자는 곳이 아니라 깨어서 고민하는 곳, 노는 곳으로 인식해버립니다. 이걸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 소파에 앉아있을 땐 졸리다가도 막상 침실에 들어가 눕기만 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이미 뇌가 침대는 깨어있는 곳으로 학습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1972년 미국의 수면 전문가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잠자다 깬 환자들에게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침실 밖으로 나가게 했더니 2주 만에 수면 효율이 기적적으로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철호 어르신께 숙제를 드렸습니다. 할아버님, 눕고 나서 15분 안에 잠이 안 오면 무조건 거실로 나오십시오. 나와서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지루한 책을 읽으십시오. 그러다 하품이 나오고 눈꺼풀이 무거워지면 그때 다시 침대로 들어가십시오. 만약 또 잠이 안 오면요, 다시 나오십시오. 이걸 밤새도록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처음 며칠은 최철호 어르신도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왔다 갔다 하느라 오히려 더 피곤하다고 화도 내셨죠. 하지만 딱 일주일이 지나자 뇌가 항복했습니다. 아, 침대에 누우면 자는 거구나 하고 다시 올바른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어르신은 침대에 눕고 5분도 안 돼서 코를 고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십시오. 침대에서 텔레비전, 스마트폰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수면제 절반은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뇌의 흥분을 가라앉히는 호흡법과 약 없이도 꿀잠을 부르는 기적의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잠 못 자서 고생하는 친구분들에게 공유 버튼 눌러서 딱 한 번만 보내주세요. 좋은 건 나누면 복이 됩니다. 자, 침실 온도도 맞췄고 침대 습관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리에 누웠는데 심장이 쿵쿵대고 온갖 잡생각이 꼬리를 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면제를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 손으로 직접 뇌의 전원 스위치를 끄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로 어르신도 처음엔 이게 무슨 요가냐며 콧방귀를 끼셨지만 지금은 이 방법 없이는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할 정도로 효과가 확실한 호흡법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 478 호흡법입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을 셉니다. 그 다음 숨을 멈춥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숨을 참으면서 7까지 세십시오. 마지막으로 입을 팥골로 만들고 숨을 천천히 내뱉으면서 8까지 셉니다. 후 하고 내뱉는 겁니다. 이걸 딱 4번만 반복하십시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에는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낮에 활동할 때는 교감신경이라는 엑셀을 밟아서 심장을 뛰게 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대로 밤에는 부교감신경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아서 몸을 나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불면증 환자분들은 밤이 되어도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엑셀이 계속 밟혀 있는 상태입니다. 478 호흡법은 강제로 브레이크를 밟는 기술입니다. 숨을 참는 동안 폐에 산소가 가득 차고 천천히 내뱉을 때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근육이 스르르 풀립니다. 최철호 어르신 말씀으로는 세 번째 반복할 때쯤 되면 발끝에서부터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면서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진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느낌이 들 때 잠이 드는 겁니다. 네 번째 해결책. 냉장고에 있는 천연 수면제를 드십시오. 약국에서 파는 수면 유도제가 아닙니다. 바로 타트 체리 주스나 따뜻한 우유입니다. 최철호 어르신은 타트 체리 주스를 구하기가 번거롭다고 하셔서 제가 우유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그냥 우유가 아닙니다. 반드시 따뜻하게 데운 우유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몸속에 들어오면 멜라토닌으로 변신을 합니다. 문제는 이 트립토판이 뇌까지 가는 길이 아주 험난하다는 겁니다. 혼자서는 뇌 입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셔틀버스입니다. 그 셔틀버스가 바로 인슐린입니다. 우유에 꿀이나 설탕을 조금 넣어서 단맛을 내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이 인슐린이 트립토판을 태우고 뇌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주는 겁니다. 그러니 당뇨가 아주 심한 분이 아니라면 자기 전에 꿀 한 숟가락 정도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약이 됩니다.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요즘 건강 생각하신다고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타깝게도 이건 수면에는 꽝입니다. 이런 대체당은 인슐린을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셔틀버스가 안 오니 트립토판이 뇌로 못 갑니다. 그러니 주무시기 전에는 꼭 진짜 꿀이나 설탕을 조금 쓰시는 게 낫습니다. 또 바나나 반 개를 곁들이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바나나에도 트립토판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거든요. 마지막 5번째, 이건 정말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불면증인 줄 알고 병원에 왔다가 큰 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내일 당장 신경과나 수면 클리닉으로 달려가십시오. 첫 번째 위험 신호. 잠드는 건 잘하는데 새벽 서너 시에 눈이 떠지고 그때부터 갑자기 견딜 수 없는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밀려오는 경우입니다. 이걸 조조각성이라고 하는데 노인성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이건 잠을 못 자서 우울한 게 아니라 뇌의 호르몬 균형이 깨져서 잠을 깨우는 겁니다. 이때는 수면제가 아니라 우울증 치료를 받으셔야 잠도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 자면서 꿈 내용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입니다. 최초로 어르신 친구분 중에 한 분이 자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고 심지어 옆에서 자는 부인을 발로 차는 분이 계셨습니다. 본인은 꿈에서 도둑이랑 싸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이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걸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파킨슨병이나 치매가 오기 전에 나타나는 아주 강력한 전조 증상일 확률이 높습니다. 뇌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난 상태인 거죠. 세 번째 위험 신호. 코를 심하게 골다가 컥 하고 숨이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숨이 멈추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뇌세포가 죽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최초로 어르신은 다행히 이런 위험한 질병은 없으셨습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과 호르몬 부족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과 우유 한 잔으로도 충분히 좋아지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혹시 모르니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을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정리되었습니까? 방온도 맞추고, 침대에서 스마트폰 안 보고, 우유 마시고 호흡법 하기. 다 좋은 말인 건 알겠는데 막상 내일 아침부터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초로 어르신께 직접 써드린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어르신은 이걸 냉장고 문에 딱 붙여놓고 숙제하듯이 매일 체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표대로만 사시면 여러분의 뇌시계는 다시 젊었을 때처럼 째깍째깍 정확하게 돌아갈 겁니다. 최초로 어르신의 하루는 아침 6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이 나옵니다. 전날 밤에 잠을 설쳤든 새벽 3시에 깼든 상관없이 기상시간은 무조건 고정해야 합니다. 어제 못 잤으니까 좀 더 자야지 하고 늦잠을 자는 순간 그날 밤 수면 리듬은 또 망가집니다. 우리 뇌 속의 생체 시계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기준으로 세팅되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창문 열기입니다. 최초로 어르신은 눈 뜨면 바로 베란다로 나가서 10분 동안 밖을 쳐다봐 보셨습니다. 아침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뇌가 지금이 아침이구나 하고 인식을 합니다. 이때부터 15시간 뒤에 멜라토닌을 분비하도록 타이머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아침 햇빛은 밤을 위한 예약 버튼인 셈입니다. 오전 10시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십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닙니다. 등에 땀이 살짝 날 정도로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낮에 몸을 움직여야 뇌 속에 아데노신이라는 수면 압력이 쌓입니다. 이게 밤에 우리를 졸리게 만드는 연료가 됩니다. 점심 식사 후 1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십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최초로 어르신도 식사 후에 믹스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평생의 낙이셨습니다. 제가 이걸 딱 끊으라고 했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면 오전에 한 잔만 드시고 점심 이후에는 절대 금지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절반이 사라지는 데만 5시간이 넘게 걸립니다. 낮 2시에 마신 커피가 밤 8시, 9시까지 뇌를 각성시키고 있는 겁니다. 최초로 어르신은 오후에는 커피 대신 구수한 보리차를 드셨습니다. 오후 2시,
마의 시간입니다. 졸음이 쏟아지죠? 낮잠을 자도 될까요? 네, 주무셔도 됩니다. 하지만 딱 30분 이내로, 그리고 오후 3시 이전에 끝내셔야 합니다. 30분을 넘기면 우리 뇌가 깊은 잠 단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거기서 깨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알람을 꼭 맞추고 잠깐 눈만 붙이십시오. 저녁 식사는 6시에 가볍게 하시고 7시부터는 집안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하십시오. 대형마트처럼 환한 형광등 불빛은 뇌를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 아직 낮이구나 하고요. 주황색 은은한 스탠드 불빛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밤 9시 샤워를 하십시오. 뜨거운 물 말고 체온보다 약간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씻으시면 됩니다. 샤워하고 나오면 체온이 살짝 떨어지는데 우리 몸은 체온이 0.5도에서 1도 정도 떨어질 때 가장 잠이 잘 옵니다. 개운하게 씻고 나와서 따뜻한 우유 한 잔 드시고 침대에 누워 478 호흡법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최초로 어르신이 3개월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지킨 루틴입니다. 자, 이제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딱 2가지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원장님. 잠이 안 와서 술 한 잔 딱 마시고 자는데 이건 괜찮지 않습니까? 최초로 어르신도 소주 반병을 수면제 대신 드시곤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술은 수면제가 아니라 마취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금방 골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뇌를 잠시 기절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밤새 뇌를 괴롭혀서 자는 동안 뇌가 쉬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뇌 청소차가 운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술 마시고 자면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겁니다. 최초로 어르신이 술을 끊고 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아침에 머리가 이렇게 맑은 건 20년 만이다 였습니다. 잠을 위해 술을 드시는 건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격입니다. 2번째 질문, 수면제를 먹고 있는데 언제까지 먹어야 하나요? 혹은 당장 끊어도 되나요? 지금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절대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약을 끊으면 반동불면증이라고 해서 전보다 훨씬 더 심하게 잠이 안 오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최초로 어르신도 처음엔 약과 생활요법을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수면 패턴이 잡히면서 의사와 상의해 약을 반알로 줄이고 나중에는 이틀에 한 번 드시다가 3개월 뒤에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수면제 프레전스는 평생 먹는 약이 아니라 내 몸의 리듬을 찾을 때까지만 잠시 빌려 쓰는 지팡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면 그때 버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하루 일과표가 처음에는 귀찮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눈 딱 감고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기억하고 뇌가 적응하는데 딱 2주가 걸립니다. 자, 오늘부터 당장 이 루틴을 시작해 보실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댓글에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여기에 댓글 남기신 분들과 함께라면 서로 응원하면서 끝까지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다 잊으셔도 좋지만 냉장고에 붙여두고 평생 지켜야 할 핵심 요약 3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환경과 습관을 바꾸십시오. 침실 온도는 22도에서 24도로 맞추셔야 뇌가 안심하고 잠듭니다. 그리고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성역입니다.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은 절대 침대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만약 15분 안에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거실로 나오십시오. 뇌에게 침대는 꿀잠 자는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둘째, 뇌의 스위치를 끄고 연료를 채우십시오. 잠자리에 누워서는 478 호흡법을 하십시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7초 참고 입으로 8초 내뱉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몸의 브레이크인 부교감 신경을 작동시키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따뜻한 우유에 꿀 한 숟가락을 타서 드십시오. 천연 수면제인 트립토판은 뇌까지 배달해주는 최고의 야식입니다. 셋째, 가짜 불면증에 속지 마십시오. 새벽에 깨서 견딜 수 없이 우울하거나 자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질을 하거나 숨이 컥컥 막힌다면 이건 생활 습관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울증, 파킨슨병, 수면 무호흡증 같은 질병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듦은 서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프면서 오래 사는 건 축복이 아니라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막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잠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2주만 버티시면 여러분의 뇌는 다시 깨끗하게 청소되고 활력을 되찾을 겁니다. 밤이 편안해야 낮이 빛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밤에는 걱정 없이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는 개운한 머리로 눈 뜨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주치의로서 다음에 더 유익하고 명쾌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